네,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이번에는 전 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특혜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했죠. 유독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가 허술한지 아니면 은행권 전반의 문제인지 전문가들과 따져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득이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의 지주회사인데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네요. 대규모 횡령사고도 드러나는데 이번에는 전직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혐의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어떤 혐의인지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먼저 짚어보고 싶은데 김득이 대표님 어떤 케이스입니까? 이번에 드러났다는 게. 그러니까 200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4년 이상간 손태성 전 지주회장에게 친인척에게 특혜성 부당대출을 해준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지주회장이지만 네. 사실은 있을 때부터 회장할 때부터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미칠 때부터 부당대출이 일어났던 것들로 보여지는 거고요. 예. 금액은 총 616억의 대출이 일어났는데 네. 여기서 특혜성 부정대출로 보는 게 한 350억 정도이고 예. 그게 지금 현재 연체가 되고 있는 게 269억입니다. 그러니까 부실로 사실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대출이 적정하지 못한 대출이었다라고 보는 게 심지어 차주를 다른 사람으로 하고 친인척이 그 자금 용도를 쓰고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이런 것도 조사 결과 드러났고요. 예. 여기서 이제 사문서 위조가 의심이 되는 거고 예. 그다음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게 담보가 적정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없는 자본 잠식이 된 회사에도 대출이 일어난 겁니다. 자본 잠식이 된 회사에도 네. 오. 그리고 이제 보증을 입법을 하는데 이 보증이 입법해서 신용대출을 일으켜 주는데 대출이 안 될 걸. 근데 그 보증인이 가압류가 돼 있는 상태.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취급을 한다면 대출이 불가한 건데 이게 손태성 회장 인척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근거하면 조사 결과 보고 있고 예. 이 의심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 수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적으로 손태성 회장이 이 대출을 불법 대출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조금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요. 이제 전직 회장의 친인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당연히 전직 회장이 연루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의심을 살만한데 정말 그런 건지 아닌지는 보기로 하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겁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은행 내부적으로 올해 그러니까 24년 1월하고 5월에 내부적으로 이제 관련 조사가 있었고 그 관련 조사에 따라 가지고 그 직접적으로 전임 회장과의 연루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본부장 한 명을 면직 처리하고 본부장을 예,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감봉과 같은 내부 징계를 벌인 사실 그 징계를 이제 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6월에 금감원이 현장 조사에 들어가면서 더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 조사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감사해서 그 대출과 관련된 본부장을 이제 면직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그 사건이 감독원을 통해서 이렇게 이 언론에 노출됐을까요? 감독원이 뭐 그 부실 대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감독원 같은 경우는 또 제보를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제보를 받았다.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보 내용을 확인하다가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을 덮고 싶겠죠. 그러니까 내부적 처벌과 자금회수 부당 대출에 대한 회수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하더라도 이게 밖으로 나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게 발표되자마자 저희들도 앉아가지고 이 토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지주회장 친인척이 금액도 350억이나 부당대출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크니까 우리은행에서 내부 자체 조사 결과에 면직과 자체 징계로 끝나려고 했지만 금감원에서는 조사를 해보니 이런 게 있으니까 월요일 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세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하게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는 거고 예. 저희 금융정의연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전 지주회장이 연루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지주회장이 연루됐다는 자체가
황제 경영으로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래서 지배구조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한 책이 있고 지배구조법을 개선해야 된다. 손태성 회장이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종용 회장이 또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하는 것들이죠. 임종용 현 우리금융회장 그 부분의 책임론 왜 그 부분이 책임론인지 한번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금감원은 제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혹시 제보가 어느 쪽에서 왔을까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공개되면 오히려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오히려 그 제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그것을 금감원이 인지했다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로는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보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형태의 의도가 있었든지 간에 제보를 통해서 현장 검증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은행의 경우를 보니까 얼마 전에 경남 지역 본부 직원이 177억 원을 빼돌린 횡령 사고가 있었고 2년 전에는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700억 원, 70억 원이 아닙니다. 700억 원 횡령한 사실도 나왔는데 다시 부정대출 혐의가 또 드러났다. 물론 검찰에 가봐서 최종 이제 혐의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은행만이 특별히 어찌 내부 통제가 더 문제가 있는 겁니까 혹시? 그러니까 내부 통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은행별로. 왜 대동소이하냐면 터질 때마다 자신들이 보완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이 700억 횡령 사건이 터졌을 때 강제 휴가 제도라든가 여러 제도를 보완을 했거든요. 그리고 임종용 회장이 취임하면서 횡령만큼 내부 통제 리스크만큼은 철저히 관리하겠다. 새로운 우리의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대리가 한 200억 가량의 불법 대출을 이거는 그냥 부당 대출도 아니고 자신이 대출을 일으켜서 가상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자신이 횡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김해지점 대리의 대출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에 손태성 전 회장에 연루된 이 대출 의혹을 보니까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도 맑은데 윗물조차 이러니 아래조차도 이런 문화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문화적인 문제도 있다. 예. 네. 아니 뼈를 깎는 고통으로 바꾸겠다, 제도를 바꾸겠다 여러 번 발표를 했고 이번에도 발표를 했어요. 이제 불시저금 제도를 도입하겠다. 불시저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문제냐? 교수님께서는 내부 자체 점검에서 발견됐다라고 하지만 저희들 의심은 제보 이전에 금감원 제보 이전에 이제 우리은행이 조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게 4년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겨우 1월 달에 그러면 인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손태성 회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강화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이게 유형들을 보면 내부적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게 세금 계산서를 조작을 합니다. 서류를 조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보다 보면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특히 본점 승인권인데 본점 승인 받지 않고 지점에서 정결 처리를 해버려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샘플링해서라도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올 1월에 우리은행이 인지를 했다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내부 문화가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은행 내부의 문제, 뭔가 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고 여러 차례 발표를 했는데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그런 문제, 문화적인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혹시 주현수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은행만의 다른 은행에 비해서 조금 특별히 더 문제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수치만을 놓고 보면은 이게 우리은행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이동 의원실에서 그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그 시중은행들의 횡령 사고 건수를 보면 대부분이 다 11회에서부터 이제 가장 많은 곳이 17회까지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수치가 나타나고 있고요. 횟수가 제일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 은행 이름은 뭐 공개하기가 저기 조금 화면에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뭐 하나은행이 17회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가장 많고 금액이 가장 많은 곳.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은행이었죠. 우리은행이네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700억대의 그 횡령 건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크게 나타나긴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현상이 우리은행이
우리 은행만이 뭐 내부 통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은 숫자들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재 공시 수치를 보면은 제가 2018년 이후의 자료만을 쭉 모아봤는데 여기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은행의 수치가 16회로 가장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제재하는 네네, 거. 제재 공시가 되어 있는 것들 금융감독원에서 아, 그래요. 그 수치만 봐도 지금 우리은행이 유별나게 이 조직은 크게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부 통제의 특성상 이제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 다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은행만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횡령 사고가 다른 은행의 건수로는 좀 더 많았네요. 하나은행이. 근데 좀 들어가서 보면요. 예. 지금 다른 은행들은 사실은 반일 도둑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은행은 일어난 건 700억이 소도둑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대형 사고. 7년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령을 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부 통제에 우리은행이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이걸 좀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순환 보직의 원칙은 지켜요. 순환 못 보직. 막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10명이 도둑을 막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작정하고 일어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시각은 있습니다. 이건 못 막는데 다만 그 다음에 빨리 잡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강화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상시적인 적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제 이제 걸리는구나, 걸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직원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주는데 네.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안 됐어요. 못 잡았어요. 네. 그다음에 대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강화했다고 하지만 김해 지점에서 이번에 200억 가까이 횡령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몰랐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 드러나는 이 부실 대출 같은 경우는 4년간 계속 소위 말해서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지주회장이 지주회장이 바뀌었는데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네. 본부장이 계속 자기가 정결로 대출을 해줬다라는 게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하긴 뭐 우리은행에서 이번에 횡령 사고와 특혜 부정대출 혐의가 터졌지만 얼마 전에 뭐 BNK 경남은행을 보니까 규모가 참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횡령 사고가 있었잖아요. 3천억 원대. 그분 이제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데 어떻게 은행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아무래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는. 그 조금 전에 이제 우리은행의 그 순환보직 원칙이 안 지켜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순환보직이 안 순환보직. 지켜진 케이스죠. 더욱 심하죠. 그냥 부동산 PF를 전문적으로 네. 관리를 하는 그런 담당 직원이었고 이 직원이 백오피스의 역할까지 같이 수행을 하면서 결국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결여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숫자가 커졌는데 좀 일단 수치 자체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뭐냐면은 그 부동산 PF를 가지고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 규모가 그렇게 크냐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차치하고서 이것이 정말 큰 문제다라는 점은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여러 은행이 다 예외는 없다는데 특히 우리은행에서 경우에는 우리은행이 왜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해서 만들어진 은행이잖아요. 예. 혹시 뭐 그 두 과거 옛 은행의 뭐 갈등, 직원 간의 뭐 대립 뭐 이런 거하고 혹시 사고 나는 거하고 좀 관련 없나요? 사고 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채용 비리 때도 예. 우리은행에서 내부 제보가 있어서 국회에 제보를 해서 채용 비리가 이제 수사가 들어가게 됐고 사실로 밝혀졌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조직 간의 갈등보다는 조직 간의 감시 역할로서 이런 게 있었을 때마다 제보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은 해볼 수가 있죠. 아,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서로 어떤 옛 한일과 상업 간에 좀 제보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번에도 이거 터지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은행에서는 아름아름 좀 알고 있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났고 본부장이 그만두고 책임지고 면직당했다 이렇게 된 거고 라고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반대쪽 논리에서 이런 것들을 크게 제보하지 않았나라고 의심도 하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드러나게 된 거고. 근데 오히려 금감원. 긍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쨌든 내부 감시가 된다는 게 작동해버리니까. 아, 옛 그 한일은과 상업은행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경쟁이 과도한 경쟁보다는 서로 견제와 감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네요. 여튼 아까 이 일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또 내부 통제라는 게 내부 통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까, 그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네. 없죠. 조금 뭐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령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절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사고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형태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사고가 날 때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다음에 뭐 강제 휴가라든지 이런 그 부수적인 조치들을 취해 가지고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다고 그다음에 사람이 잘못된 그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 예.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만 내부 통제를 강화했고 시스템은 사실은 부실 백화점이었다는 내부 거죠. 통제는 말로 바깥으로 뭐 강화한다고 말뿐이었다. 그러니까 교수님 지적에는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부 통제가 강화되었을 때 바로바로 상시적으로 적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한국 선생님 다닐 때 이제 행령했던 직원들 조사를 해보니 자기는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걸린다. 그리고 현명하게 자기 딴에는 완전 범죄를 위해서 장기간으로 대출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돌려막기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금액은 커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내부 행령이라든가 대출 부실이 일어났을 때 사후로서 적발을 했을 때 짧은 기간 안에 이게 적발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지 저는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35년 형 나왔듯이 예, 좀 BNK 형량이 경남은행. 좀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형량이 강화돼야 예. 된다. 그리고 실제 지금 해소율이 좀 낮거든요. 이분들이 다들 보면 가상 선물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열풍에서 쪽박을 차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회수를 못 하는데 구상권 행사는 철저해가지고 끝까지라도 단 한 푼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걸리면 처벌받고 금전적 이득이 없다라는 이 시그널을 직원들한테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지 억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년 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잖아요. 정기 검사도 하고 필요할 때는 특별 검사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큰 사고가 터지는 걸 보면 혹시 감독원의 감독 문제라든지 그런 건 혹시 없을까요? 글쎄요, 뭐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금융감독원을 비난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그러면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느냐,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내부 통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그 법률 자체도 사실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법률 자체도. 네, 예를 들어서 내부 통제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지배구조법을 보시면은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으로 법령 준수, 그다음에 경영의 건전성, 그다음에 주주 및 이해 관계자의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세 가지면은 금융기관의 모든 행위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면은 이것을 시행령으로 받쳐줘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아 같은 거를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그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사후적으로 언제나 나타나는 그냥 결과론적으로 그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네와 같은 그런 현상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예. 이번 우리금융 전직 회장의 대출 관련해서 김두기 대표께서 아까 현 회장, 지금 임종영 회장이죠. 그분의 책임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분이 뭐 책임질 일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임종정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내부 통제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 컸던 그 7년간 일어났던 그 700억 사건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잡아냈던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행령에다가 특히 그 손대성 회장 전 친인척에 대해서 이 대출이 임기 기간에 계속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부장이 사실은 지금 현 회장을 묵인 아니면 그 전관 대우 예우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이 대출을 해줘라 이건 아니셨겠지만 예. 이렇게 않는 사람은 본부장이 무슨 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불법적으로 대출이 계속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이 가지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내부 통제 강화를 못한 책임
대해서 임종용 회장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교수님은 내부 통제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다 하지만 사실 우리은행 손태석 회장 같은 경우가 라임 사태 때 징계를 받아서 JLF 사태 때 징계를 받아서 소송을 갑니다.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아, 소송을 갔어요. 예, 그래서 네. 내부 통제 의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의무는 있지만 그걸 안 했다고 해가지고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징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손태석 회장이 이겨요. 아, 승소를 했군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 법의 미비한 걸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포괄적인 거에는 저도 문제의식이 있지만 철저하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뭐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든가 장기적으로 일어났던 데에서는 CEO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본부장 책임만 물은다면 지금도 사건이 발생을 하면 본부장이 책임지고 사표 내는 구조입니다. 네. 키코 사태도 그랬고 DLF 사태 때도 그랬고 다들 그렇지만 다만 CEO는 계속적으로 여기서 살아남는 구조가 되다 보니 그분들이 지주회장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책임을 안 짓는 문화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게 본부장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CEO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특히 이제 임종용 회장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계열사 전체적으로 행정권들이 좀 있다 보니 임종용 회장의 책임이 아니냐. 본인이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취임 일성으로 밝혔는데 그때 사실은 손태성 회장 같은 경우가 사퇴를 안 하고 3년임을 도전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네. 금감원이나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했고 저희들 수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태성 회장이 그만두고 임종용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새로운 우리를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대했죠. 왜냐하면 제가 있는 손태성 회장이 지주회장으로 계속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부 통제 문화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 과연 이제 뭐 임원진을 넘어서 최고 경영층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사고가 날 때마다 만약에 은행장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면 곤란하니까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그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책무 구조도라는 걸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책무 구조도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금융회사들 상당히 긴장하면서 이걸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 책무 구조도라는 게 뭡니까 이게? 책무구조도는 그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각각의 임원들이 자신의 그 업무를 정확하게 획정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업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이 규율을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은행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금융감독원이 이거는 제재, 이거는 괜찮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원칙을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법령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어떤 부분이 문제다라고 나열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면은 예. 책무 구조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도록 처음에 매핑을 해 놓음으로써 각 은행이 그것을 원칙에 맞게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식의 제도가 되는 것이죠.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비유가 맞는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 레벨에서까지만 책임을 졌다. 그러면은 앞으로 책무 구조도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제 임원급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담당했던 있는 임원이 그 책임도 같이 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 책무 구조도라는 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어쨌든 CEO라는 여러 가지 제도를 받아서 8월 말일까지는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고요. 현재는 의견 수렴. 예. 그리고 이게 법령에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 보고 먼저 너희들이 책무구조도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서 제출하라 이거고 내년부터 이제 시행인 거고 잘 만들면 봐주겠다.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겠다. 그리고 CEO가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한다면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경감 효과로서 해줄 수도 있고 제도가 완벽하다면 면책도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교육과 적절하면 좀 채찍과 당근을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무 구조도를 금융회사들이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조금 빨리 하면 무슨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모양이죠. 이게 뭐 그 인센티브를 줄 게 있어요? 조금 더 노력을 하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까지의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법률관제인이 있고,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오피서가 있고 리스크 매니저가 있을 때 이 두 사람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결국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행 법률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은행 자체적으로 그러한 규율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지켜나감으로써 그 성실하게 이것을 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감 조치를 취해줄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만약에 그럼 책무 구조도라는 게 금감원의 말이라는 게 시행이 됐다면 이번 사건이라든지 그 앞서서 벌어졌던 우리은행의 대규모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 책임을 졌을까요? 지게 될까요? 그 책무 구조도라는 게 시행이 됐다 그러면? 이제 금감원을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겠다. 그리고 네.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걸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대출도 마찬가지고 횡령 사건도 마찬가지고 CEO까지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은행장까지는. CEO 까지? 근데 이제 지주회장까지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죠. 책무 예, 구조도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CEO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주회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못 넣는다 하더라도 사실 지주회장이며 권한만 있지 책임은 잘 안 지는 구조예요. 지금 현행상. 야, 권한만 있고 책임을 안 왜냐하면 그 지면 밑에서 세상에서 다지기 가장 때문에. 좋은 직업인데요. 예, 지주별로 다지기 때문에 그래서 명문화하고 그다음에 연임을 할 때 이런 횡령건이라든가 다수의 내부 통제 문제가 있다면 그걸 이제 내부 평가할 때 반영을 해가지고 연임 시 연임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좀 들어간다 하면 CEO도 책임을 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CEO의 말 한마디에 오히려 더 제도가 더 정착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CEO가 있었으니까 지주회장이 있었으니까 친인척한테 이렇게 부실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예. 오히려 CEO가 엄벌을 하고 내부 통제를 잘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 따라서 너희들 영인과 성진이 당분간 채찍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내부 개선은 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네요. 지금 말씀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책무 구조도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내부 통제의 총괄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총괄 책임은 당연히 부과가 되게 됩니다. 총괄 책임. 네. 근데 이 총괄 책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든가 이거를 책무 구조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지주회장 번째, 말씀입니다. 지주회장.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그 두 번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주회장의 경우. 이 은행 외부의 인사가 실질적으로 은행의 어떤 그 내부 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그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책무 구조도에 포함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주사와 자회사 관계에 있을 때 지주사에서 어떤 운영 위험에 대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이 은행의 책무 구조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그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을 교수님 말씀은 맞는데요. 근데 지금 있어서는 지주회장 같은 경우에는 경영상 제가 그 권한만 있고 책임을 안 진다고 표현을 드렸던 이유가 그게 다 빠져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책임 그 후제에서 비공식적으로 인사를 개입한다든가 뭐 최순실 인사청탁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공식적 개입을 하는 거지 공식적 업무에 지배구조법에 나와 있는 개입만 하지 비공식적 힘이 더 막강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임을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러면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금감원에 말한 책무 구조도에서 지주회장도 그렇게 무슨 책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은행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는 이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책무 구조도가 왜 각각의 은행에 따라서 주어지냐 하면은 은행이 갖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규율을 만들어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에서 물론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가게 되면은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할 수가 없어요. 법률 같은 것도 필요가 없고 어차피 비공식적으로 다 이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사실 검찰에서 따져야 될 문제가 되겠죠. 다만 이렇게 책무 구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 결국 외부에 있는 인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잘 반영할 것인가 제도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이죠. 네, 이 책무 구조도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내부 통제 강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책무를 잘 구조도를 만들었는데 은행들이 뭐 조직 개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책무가 이렇게 서로 바뀌고 그럴 텐데 그건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현직에 있을 때로 봐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전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내가 발령을 났을 때 그러니까 책무 구조도에 따라서 그 분장돼 있는 그 업무가 결국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발령과 동시에 같이 간다라고 보면 되십니다. 그러네요. 자, 이번에 지금 이제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부당 대출 혐의였는데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경찰에 끝나 봐야 알겠죠. 조사가 현재만으로는 정확한 규명은 어려운데 이런 횡령 사고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은행의 국내 은행들의 조금 빈번한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글로벌 은행들하고 비교했을 때
혹시 우리가 좀 더 좀 내부 통제가 허술해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혹시 비교가 가능해요? 글쎄요. 이거 그 통계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지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사례들은 외국계 투자은행들에서도 그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이제 그 고래 사건이라든지 기억나시겠죠?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JP모건 관련 사건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운영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SEC에서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가지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네. 물론 이게 불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이거를 완전히 없앤다라는 관점보다는 이거를 사회에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정의연대에서는 이 금융 사고가 계속 이렇게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 뭐 어떻게 뭐 감독원의 어떤 주장을 합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저희들은 어떻게 이제 뭐 조사 요청도 드리고 국회에도 예. 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내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외국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집단적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집단 소송제도와 예, 예. 징벌적 손해보상제 손해보상. 그리고 강력한 처벌. 그러니까 강력한 미국은 일어났을 때 사실은 아까 은행들이 망하거든요. 한번 대형 예. 사고가 일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부적 통제를 더 엄격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온정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일어났던 이런 대출은 사실 IMF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제도가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유령처럼 살아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행령 같은 거 했을 때 1억 미만들 금액 작았을 때는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회수만 되면 사표 받고 그냥 왜냐하면 이게 나갔을 때 평판 리스크에 안 좋으니까 예. 그냥 수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단돈 5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횡령한 경우에는 엄히 제재하고 그걸 알려야 된다라고 네. 보여지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사람은 하게 되는 욕망이 있고 나는 안 걸린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범행을 했을 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수 있다는 거죠. 안 걸렸을 때는 계속적으로 예, 일어난다면. 그런데 반드시 잡힌다. 음. 그리고 내가 처벌받고 부정한 행위로 일어났던 불로소득은 다 환수당한다. 네. 그리고 폐가망신당한다. 이런 게 있다 보면 예방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좀 더 제도적인 게 책무구조도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좀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들이 같이 좀 병행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도적 보완이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뭔가 이 규제 강화라든지 벌칙을 강화하는데 형벌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혹시 주현수 교수님 보시기에는 책무 구조도 외에 지금 금감원이 추진하는 이거 외에도 다른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게 있을 수 글쎄요,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 예를 들어서 징벌적인 그 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라면은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대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죠. 네. 금감원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바라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금융의 대규모 횡령 사고에 이은 부당대출 혐의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